처음 설명해라. 네. 그 입시 좀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그 애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입시가 어떻게 될지, 거기서 이제 논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논술로 했을 때 어떤 기대값이 있는지, 요런 거, 그리고 붙을 수 있나, 요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릴게요. 입시에 대한 학부모님들 이해도가 제가 설명회를 해보면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개괄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3가지가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이게 교과가 있고, 교과하고 비교과를 합친 종합이 있죠. 사실 요즘에는 상위권 학교들은 거의 다 종합입니다. 교과가 비중이 되게 적어요. 이제 내신만 가지고 변별하는 건 좀 약하니까. 네, 교과 플러스 비교과로 이루어지는 이제 종합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시만 하는 게 있죠. 정시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하고 논술은 수시인데, 네, 일단 얘기하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생부는 1학년 때 거의 다 결정이 돼요. 아시겠지만 그 내신 그레이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정시로 가는데, 학생부가 아닌 학생들은 대부분 정시로 가는데, 지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제일 큰 고민은 정시만 할 건가 아니면 논술까지 같이 할 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단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정시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해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연고대부터 시작해서 보통 성서한, 이대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외시라고 하는데, 시립대는 논술 안 보니까 시립대 빠지고, 그 다음에 건동호, 요렇게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게 지금 나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위 1%에서 3% 학교, 1% 학교, 여기가 3% 학교, 여기가 7%, 그리고 여기까지 한 8, 9% 정도, 8, 9%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통 서영고, 성상, 중경외시에서 10개 대학이라고 하고, 이제 이대하고 건동홍, 숙대까지 붙여서 15개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사실 지금 시작할 때 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여기 이상이죠. 애들마다 이제 성적대는 좀 다르겠지만 요렇게 있고, 요 아랫라인이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성신여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랫라인이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아주대, 광운대, 인하대, 그리고 경기대 가톨릭대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대략 8% 학교, 3%, 여기가 한 6% 정도 대 학교, 1% 학교 이 정도 되고, 여기까지가 15개 대학, 여기까지가 한 15% 정도 되는 학교고, 여기까지가 15% 정도 되는 학교. 이래야 어느 정도 속하는지 딱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쭉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인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인서울. 이제 요 밑으로 가면 이제 뭐 가천대, 동서울대 이런 데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논술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이름을 저희가 아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명문대다. 일단 이름을 아는 학교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간 명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부터 보면 일단 기준을 여기로 잡을까요? 인서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내신 몇 등급 정도여야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요거를 가늠을 하면 되죠. 여기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여기는 정확하게 그냥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3.5입니다. 얘가 3.5. 근데 이제 여기 여러 군데서 다 오셨겠지만 이 대치동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짜요. 그렇죠? 왜냐면 3.5 등급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반에서 7, 8등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숙명여고나 진선여고에서 반에서 7등 해요. 그럼 공부를 못해요? 잘해요? 잘하죠. 여기 경기, 진선, 숙명, 중대부고 이런 데서
내신 3.5를 따려면 1학년 때부터 영혼을 갈아 넣어야 겨우 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그 계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쭉 가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3.5다. 그러면 사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기서 하기가. 한 서울여대 정도도 한 3.23? 단국대 국문과가 2.5예요. 단국대 국문과가. 반에서 5등 해야 단국대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 애들이 반에서 5등하고 단국대 쓰는 거면 안 맞아요, 잘.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랑 그 너무 급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국이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숙명여고 내신 2.5랑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내신 1.5로 하면 누가 더 잘할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숙명여고가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종으로 가면 숙명여고가 유리할까요? 영주고가 유리할까요? 영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내신 그레이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3점 등급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내신 받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 넌 내신이 나쁘지 않으니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학종으로 좀 높은 데를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은 보통 그 고민을 하실 때 학종을 할 건가, 정시를 할 건가, 논술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논술이 제일 불리해요. 당연히. 왜냐면 합격 가능성이 제일 낮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학종하고 정시는 합격 가능성을 100%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갈 수도 있습니다. 저기 남쪽에 어디 쓰면 돼요. 여긴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하는 데 쓰면 무조건 합격률이 100%예요. 낮췄으면 되는 거예요. 낮췄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적절한 입시에서 어머님들이 할 고민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서 5등 하는 애가 학종으로는 단국대 정도밖에 못 가요. 반에서 7등 하는 애가 8등 하는 애가 학종으로 경기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난 경희대를 가고 싶어. 허황된 꿈인가요? 아니요, 가능해요. 꿀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꿈꿔야죠. 반에서 5등, 6등, 7등까지 가는 애라면 내가 최소한 경희대 이상은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 게 바람직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그 대학을 갈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뭔가를 물어야 돼.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나 학종은 학교를 낮추기만 하면 합격률이 100%예요. 근데 논술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거든요. 그냥 합격률만 생각하면 여기가 합격 가능성이 2% 미만이에요. 그럼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논술 로또다. 누가 되는지 모른다. 실제로 주변에서 논술을 합격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왜냐면 객관적 경쟁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경기대를 갈 수 있는 애가, 내신 3.5를 가지고 경기대를 갈 수 있는 애가 경희대를 가고 싶어요. 학종으로.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지금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 3.5였어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을 1.1로 만들어요. 일단 가능해요. 반에서 7등이 전교 1등이 되나? 일단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내신을 열심히 해서 좀 더 높은 학교를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가 진짜 상승세를 탔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평균이 3.5 정도인데 2.0이 됐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면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분의 1이잖아, 2.0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5하고 2.0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3.0 정도 되겠죠. 이게 합치면 얼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단국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경기대를 갈 수 있는데 내신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안에서 가라. 요 정도 안에서 가라. 그거는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대는 포기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맞지 않는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높게 갈 수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 높게 갈 수 있다인지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부는 지금 인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5 정도 받았을 때 인서울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2.5가 넘어야 여기 15개 대학 안을 쓰는 겁니다. 2.5가 단국대 국문과 평균이다, 보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결정을 그냥 빨리 내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죠. 저희 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5남매야. 애가 첫째야. 5이 줄줄이 대학을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재수는 없어. 그러면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야죠. 그럼 여기 가야 돼. 여 안으로. 얘가 경희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학종을 일단 던지고 다른 걸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부는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3학년을 들어가자마자 거의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아쉬워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는 끝장이 나야 돼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근데 얘가 여기 위쪽 학교들 15개 대학을 가고 싶은데 3.5를 들고 끝까지 학종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그러면 좀 결과 좋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 다음 정시입니다. 정시. 이게 제가 약간 좀 점수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보고 경기대 정도 가는 정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내신 3.5 그리고 정시로는 352, 23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게 여기 컷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정도면 3, 4, 2, 2, 3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경외시 정도 가려면 2, 3, 2 정도는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표점이나 백분에 따라서 조금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위는 이제 다 일들이 놀아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정시를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정시를 얼마나 올릴 수 있냐. 3년 전 통계인데요. 3년 전 통계. 그게 6년 전 통계하고 3년 전 통계하고 올해 통계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6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과하고 이과가 합쳐지기 전에. 제가 그 문과하고 이과 수학 합쳐질 때부터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의 대한민국 입시 역사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과 애들이 막 수학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탐도 좀 어렵게 나오고, 영어 어렵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건데, 이제 그거 감안했을 때, 대략 352, 23 정도면 경기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 나오는 점수는 이렇게 원점수로 나오는 건 아니고, 표점으로 나오고, 표점에 맞는 등급으로 나오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정시를 해서 경희대를 갈 거야. 지금 목적은 경기대를 가는 학생이 경희대를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지금 등급합을 1 줄이고 2 줄이고 1 줄여야 되니까 등급합을 4를 줄여야 돼요.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등급합 4를 줄인다. 스포를 먼저 하자면 제가 대치동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술 가르친 지 한 15년 됐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있긴 있다. 어디서 봤냐면 어디 강성태 씨 책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 전설의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책에 실리는 곳. 뭐 이런 생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3 애들이 이제 3월달 가면 그 학력평가 볼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 그래서 제가 3년 전 통계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3월 교육청 평가에서 수능까지 3월 투 수능으로 해서 오를 확률, 유지할 확률, 떨어질 확률을 3년 전에 어느 그 통계를 발표해 준 게 있어요. 마침 이런 걸 찾은 적이 있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오를 확률이. 그 표점 5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5점 이상으로 오르면 올랐다고 보고 그 안에 들어오면 유지라고 보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떨어졌다고 보고 오를 확률이 8%예요. 8%. 근데 저는 올해 더 낮다고 봐요. 6년 전에는 17%, 1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1년 바짝 하면 그래도 20%는 좀 올랐어요. 애들 중에. 근데 지금은 어머님들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92%의 확률로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92%의 확률로. 그러면 제가 아까 학종의 바운더리가 요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시는 더 암울해요. 사실. 근데 여기 8%도 그러니까 한 55%, 40, 50% 정도 유지하고 40 몇 프로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있는 애가 3월달 여기 갈 정도 나온 거잖아요. 3월 23이면.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학교는 통계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으면 이 정도, 이 정도. 사실 밑에가 더 깁니다. 유지하거나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럼 해볼까요? 학생부로 3학년 1학기 때 3.5인 애가 경희대를 가려면 당연히 내신 1등급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0%인데. 0%인데, 뭔가 예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있어요. 이제 비교과를 너무 잘 만들어졌고, 뭐 그런 애들이 가끔 여기 뭐 경기여고에서도 내신 3.2 들고 경희대 무역학과에 가고 뭐 이런 애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값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야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저 2% 미만이라고 봅니다. 이럴 확률이. 100% 만들 수 있다니까. 여기 밑으로 가면 돼요. 그럼 100%죠. 그러면 정시로는 이거는 그냥 오를 확률이잖아요. 이 정도로 오를 확률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를 확률을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걸 뚫고 여기까지 가는 건 정규분포로 생각해보면 거의 예외 아니겠어요? 2% 언더 아닐까요? 여기까지 끌어올린다? 이거는 평균적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 10년 넘게 몇백 명을 봤지만 본 적이 없다.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학기 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논술만 입시 설명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데 막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학기 초니까 희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논술 설명에 들어오시면 찬물을 제가 확 끼얹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괴로워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근데 저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논술 강사잖아요. 저희는 결과지가 OX예요. 합격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입시 다른 과목 강사분들 보면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떤 애가 수학 5등급 했는데 수학 6등급이었는데 문과에서 막 해서 3등급 나왔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막 프랑카드 걸고 우리 선생님 짱이야.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럼 어머님들 보세요. 만약에 352, 232, 5가 1이 됐어요. 그러면 312, 23이잖아요. 그럼 서울대 가요? 중앙대, 경희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어디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생각보다 엄청 빡빡하고, 그리고 특히 고3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저기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재수생 합격 비율을 보면 그냥 딱 나와요. 60, 70% 이상의 재수생이. 그러니까 고3이 1년 만에 정시를 잘해가지고 최상위권 학교에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으로 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공부 양으로. 그러니까 문은 좁은데 애들은 점점 몰리니까. 그럼 당연히 고인물들이 더 높은 성과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경기대에서 경희대를 가는 걸 논술로 볼 때는 어떤데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따지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요 노란 박스는 학종으로 기대값. 내신 3.5에 수능이 3호 2, 3 정도 나올 때. 이게 학종의 기대값, 이게 정시의 기대값. 이제 논술이 있어요. 그럼 논술은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인데요. 일단, 논술 기본 실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글쓰기 자체가 이제 너무 중요한데, 이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술은 학부모님들이 논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논술 강사를 좀 오래 했지만, 논술을 아직도 뭔가 좀 자기 재능이 뛰어나서 붙는 거라든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붙을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잖아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통계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애들은 자질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12년 동안. 그래서 특출난 애들은 아주 예외적인 거. 정규 분포에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주 소수고 애들의 자질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논술은 글쓰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글이라는 걸 거의 못 써요. 전혀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드리기가 이게 되게 좀 힘든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어려운 설명 하나만 할게요. 조금 어려운 설명 하나만 할게요. 그 어렸을 때 문과 이런 데 다니시는 다녀보신 그 학부모님들, 전공이 그쪽이신 분들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 말은 상징이잖아요. 이게 언어학에서 기표라고 하고, 기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기표. 요게 이제 지시하는 걸 기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징이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기호는 의미하고 다 같이 작동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만 있으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없죠. 사전은 뺑뺑 도니까. 그게 의미하고 이렇게 닷을 딱 내려야 이게 돌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애들은 글을 의미적으로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게 수학이든 국어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어떤 단어를 X, Y, Z로 치환해가지고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도사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반 애들한테 제가 요약을 시킨 적이 있어요. 무슨 요약이었냐면, 인간의 정신은 뇌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뇌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호르몬 작용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 강압적이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너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이고. 뇌 활동의 산물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정신은 그렇다. 그게 제시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시문이 아주 쉽게 쓰이지 않았어요. 좀 어렵게 쓰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 제시문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뇌 활동의 산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고려하자, 이 얘기죠. 애들이 요약을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정신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코에서 만들어지냐? 손톱에서 만들어지냐? 심장이냐, 심장. 우리의 정신이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애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처음에 글쓰기를 시키잖아요. 그럼 괴물이에요, 괴물 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모난 삼각형을 루트하면 시그마 탄젠트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갖다가 조합을 만들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줘요. 그럼 지가 부끄러워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리고 이거는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하위권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애들은, 근데 조금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좀 많이 써본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애들 아주 소수.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논술이라는 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네 생각을 써봐, 그러면 정답이 무한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논술은 문제로 나오거든요. 제시문 가나 다를 주고 가로 나를 비판하고 다를 가지고 해결해봐, 이렇게 나오면 논리적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적 경로를 찾아서 체계적인 형식에 맞게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논술하고 가장 비슷한 과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보통 국어나 사회를 말씀하시죠. 수학 독특하네요. 그 논술하고 가장 비슷한 과목은 피아노예요, 피아노. 그 말 있잖아요. 기예라고 하잖아요. 기예가 뭐냐면 기술을 익히는 거잖아요. 기술을. 그러니까 논술은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글쓰기 기술을. 그래서 듣고 왜냐면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카톡에 크크크크 맛있었냐 크크크크 재밌어 크크크크 막 이런 것만 하는 애들이 줄글을 쓰라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된 내용을 언어적으로 치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면 이 인풋의 바운더리에서 오지선다형을 찍는 걸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년 동안 훈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늡니다. 논술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는 아이들이 소수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교육에서도 글쓰기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냐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그걸 체계적이고 이 정리된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논술 강사 시작할 때 대학원에서 막 철학 이런 거 공부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논술 강사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가 논술 강사 하면 되게 고상한 거 애들한테 가르치고 칸트가 뭔지 플라톤이 뭔지 막 공자가 뭔지 이런 거 가르쳐주고 막 애들에게 인생의 깨달음을 주고 아 글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의 깊은 사고를 쓰는 거야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야 맞춤법이 이게 뭐냐 돼 이거를 뭐 구분을 못해 이게 주어하고 서술어가 호응을 안 하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체계를 뜯어 고쳐주는 일을 논술 강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애들이 보통 학원에 오면 바이엘 상권 정도 친다. 상권에서 학원 정도 친다. 그런데 애들이 체르니 50번 정도 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의 영역. 시간의 인풋이 많을수록 공부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할수록 애들 실력이 좋아져요.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시작한 애들하고 7월 이후에 시작한 애들 합격률이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보통. 그리고 N수생하고 고3들도 합격률 차이가 좀 나요. 왜냐면 그 훈련한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기본 실력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이게 된 다음에 대학별 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되게 그런 거 궁금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고려대 스타일일까요? 성균관대 스타일일까요? 근데 애들이 사실 논술하러 오는 애들은 학교를 5개나 6개 쓰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애들은 거의 학종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논술을 하거나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논술 원서를 4개 이상 쓰면 모든 스타일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내가 어느 학교를 쓰기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 맞는 적합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유를 조금 쉽게 드리려고 하는데 논술 문제 자체는 글을 읽고 쓰는 거고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적용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그 유형대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어떤 학교는 제시문을 3개 주고 70분 만에 풀라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제시문을 7개 주고 120분 동안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구조는 같은데 그 학교에 맞는 제시문 스타일, 문제 유형, 시간 그리고 답 쓰는 요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대학별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된 상태에서 내가 성균관대를 그 시험을 쓰기로 했다. 그럼 성균관대 기출 다 풀어야죠. 그리고 서강대를 쓰기로 했으면 서강대 기출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 성대나 서강대 중에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할 때 학교를 고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쓴다고 하면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정해졌으면 논술 기본 실력과 그 대학별 준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1월달 때부터는 애들을 요거 만들어주는데 다 쏟아붓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조금씩 애들 대학별 문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대학씩 준비시킨다고 생각하고 7월에 하나,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추석 때 2개, 10월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듣게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최대로 올라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술적으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고 세 번째 확률을 높이는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원서 관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그러면 평균 경쟁률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거예요? 한양대는 이번에 3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좀 역시 혹시 한양대 관계자 안 계시죠? 너무해요. 너무 조금 뽑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사이즈에 비해서 인원을 너무 조금 뽑으니까 너무 과잉되게 애들이 몰려. 그러니까 저희 반 애들 한 명도 안 썼어요. 상경 쪽 수리 문제 있는데 써가지고 오늘 연락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걔만 하나 붙고 인문 쪽 300대 1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쪽은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숙명여대 같은 데는 한 25대 1에서 30대 1. 왜냐면 여학생들만 있고 그 최저 조건을 맞추는 애들만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평균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50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죠. 2%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경기대에서 경희대 가는 게 여기도 2%. 정시로도 2%. 논술로도 2%. 그럼 논술 하나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머지 에너지를 정시에 쏟아 부어서 정시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는 영역도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합격하는 로직과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겉으로만 보면 이런 판단을 하니까 누가 붙는지도 모를 논술하느니 정시를 하는 게 낫지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자르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최저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저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최저 등급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학생 3523은 이 학생 일단 2합 4가 맞았습니다. 2합 4가. 탐구는 보통 한 과목 들어가요. 한 학교 정도 빼고 한 과목 들어가는데 성균관대가 탐구를 따로 쳐주는 게 있고 경희대가 탐구를 평균으로 봐요. 나머지는 다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 그러면 얘는 3, 5, 2, 2, 3이니까 2합 4가 된 거죠. 2합 5도 당연히 맞추고요. 그리고 세 과목 합이 3합 7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 5, 2, 2, 3이니까 3합 7이에요. 수학은 없어도 됩니다. 수학은 안 봐도 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2합 4, 3합 7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합 5인 학교가 이화여대가 있고 숙명여대가 있고 2합 4인 학교가 한국외대가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평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은 동국대 정도 갔다가 50대 1인데 50대 1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잖아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를 충족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35%쯤 됩니다. 그럼 이게 거의 20대 1로 떨어져요. 20대 1로 떨어져요. 한 40% 정도 남습니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현상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 학교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4분, 5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정규반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수업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담당 학교들이 있어요. 저는, 고려대하고 서강대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 한국외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을 제가 파이널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너댓 개 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성신여대 파이널 할 때요. 한 3년 전인가? 성신여대가 2합 7입니다. 2합 7. 2합 7인데, 저희 학원에서 배운 애가 아니에요. 정규반은 안 배우고, 파이널만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사실 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학교 테크닉 알려준다고 해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애여가지고 그 친구 소개로 왔대요. 자기 친구가 여기서 다녔는데 파이널 들어야 되니까 왔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논술판에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시험장 가야 되니까 이제 오고. 근데 사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 특강 들으러 온 게 기특해가지고, 너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왔어? 어떻게 성신여대를 썼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5, 7, 4, 3, 5예요. 근데 2합 7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칭찬해줬어요. 너 기특하다. 어머니들 현실은요. 아직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2합 7이에요. 그래서 칭찬해줬어요. 야, 너는 어떻게 네 수능 최저가 그래도 2합 7 딱 맞는데 그 최저에 맞는 성신여대 하겠다고 이렇게 왔냐. 근데 보통 그런 선택을 못한다. 사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선택을 못한다. 이게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왔냐, 기특하다. 그래서 얘가 씩 웃더라고요. 제가 칭찬해주니까 어쨌든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 첨삭을 하는데. 그래서 씩 웃더니 선생님 저도 그런 줄 알아서 최저 없는데 많이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논술이라는 영역을 가이드도 받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잘했다. 어디 썼냐? 그 남은 기간에 어차피 너는 수능 글렀으니까 논술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하나 노려보자 그러더니 얘가 막 머리 극적극적 하더니 연세대 썼어요 그러더라. 연세대 썼어요 그러더라. 어머님들 연세대는요. 연세대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영어 제시문이 이만큼 나오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60%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대 1이니까 확률이 5%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5배 정도 올라가니까. 애들이, 전국의 애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는 거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도 약간 고인물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애들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애들이 자기한테 맞는 지 분수에 맞는 원서를 씁니다. 근데 사실 올해 저희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영어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에이스들이 영어 때문에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속상해요. 오늘 막 이 합격자들이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제가 연락이 더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애들이 지금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제가 그 논술 강사 초창기 때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서 쓰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수학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알았니? 그러면 이건 이거 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제가 국어를 이번에 시간을 못 맞춰서 지문 2개를 제대로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읽으면 제가 3등급이에요. 3등급. 선생님 제가 영어 듣기가 이번에 비행기가 휙 날아가느라고 5개를 못 들었어요. 그게 2등급 2등급. 저희 사탐쌤이 그러는데 저 사탐 한 바퀴만 더 돌리면 1등급 나온대요. 1등급.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 쓸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아이들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뭘 고려하지 않은 거죠? 통계적 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등급이라면 이것보다 높은 거 하나 통계적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50%, 4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점수대에 맞는 거 3개 쓰고 통계적으로 본다면 높은 거 하나만 쓰고 낮은 거 2개 써.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죽여요. 더 죽여도 많이 날아가요. 더 죽여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한번 푹 떨어지잖아요.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일단 60%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최저에 맞는 원서만 쓰더라도 합격률이 2.5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논술을 준비하고 온 애들. 근데 이거는 되게 오래된 자료긴 한데 예전에 성균관대에서 우리 학교 논술 시험 보러 오기 전에 우리 학교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 이런 설명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성균관대면 그 논술 봐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설문조사 결과 50%가 그날 처음 풀어본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을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온 애들이 반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논술 문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려요. 이 문제가 나에게 묻는 게 뭐다를 이해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 시험장 온 애들 중에 시험장 이제 최저가 걸러지고 이제 시험장 가면 듬성듬성 앉아있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은 와서 머릿수 채우는 애들이다. 미안하지만 걔들한테. 미안한 애들이지만 거의 그럴 거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파이널하고 시험장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너 막 제시문 읽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석석석 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주어지는 시간이 보통 한 50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 시험 시간이 100분 정도 되고 2문제 정도 나오고 한 문제 푸는데 한 50분 정도 쓴단 말이에요. 서강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50분이 주어지면 저희 학원 애들은 25분 동안 개요를 짜고 25분 동안 써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경로를 만들고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를 구상한 다음에 그걸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머리로 밀고 가면서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글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시험장에 갔는데 3분 지났는데 쓰고 있다. 3분 지났는데 쓰고 있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죠. 하나 갔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럼 아웃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마치 아주 복잡한 3차 방정식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보량이 너무 많거든요. 애들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옮겨놓고 어떤 집을 지을지 머리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 반 정도 날아간다. 그러면 이게 합격률이 10%가 됩니다. 10%가. 근데 저희 애들은 이렇게 연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1월달, 3월달부터 가르치고 거기에 대학별 문제까지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준비한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반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제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대1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25%라고 봐요. 선생님, 그거 검증할 수 있으세요? 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합격자들 수 보면 나와요. 딱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어머님들 저희가 합격 25% 한다니까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이 25% 애들은요, 어머님 보세요. 합격 가능성 2%인 학교를 들어갈 확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고3들이 논술로 대학 가잖아요. 그럼 재수해서 정시로 거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대학을 갔다는 건 어느 얘기냐면 논술로 대학을 간다는 건 여기에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학종으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확률이 2%도 안 되고 그리고 정시로는
그날 3월에 이렇게 나온 애가 정시까지 갔을 때 나올 확률은 사실상 이 정도고, 바운더리가 이 정도인데, 논술로는 이렇게 갈 확률이 25%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논술로 붙은 학교를 그 다음에 정시로 가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애가 정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과목별로 한 등급씩 올랐으면 대박입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2, 4, 1, 1, 2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건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성공한 재수 케이스예요. 근데 얘는 이거 들고 외대를 가는 거죠. 이거 들고. 그러면 이제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 스코어를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10명 반이었어요. 1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반인데, 어떻게 그 반이 흔들리지 않고 1년 내내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7명이 붙었어요, 7명. 그래서 합격률이 70%가 나온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10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10명이 전부 다 일찍 시작했어요. 다 1학기, 아니면 재수생. 여름 이후에 온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성적대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학교들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논술이다. 그래서 논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 가지고 계신 책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요거 볼 겁니다. 요거.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머님들도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책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예. 그래서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4페이지, 5페이지. 이게 이제 왜 논술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제가 이런 설명을 다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막까지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능하고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케이스가 너무 소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논술을 여기 하고 나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좋은 부모님 만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얻게 되는 기회예요, 기회. 왜냐면 이거는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이 메커니즘이 뭔지 자체를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 좋은 기회를 받았으니까 이걸 최대한 살리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 이 7페이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한 통계고, 현역이 수능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8.4%인데, 이게 8.4%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영어 때문에 8.4%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국어하고 수학은 국어가 7% 정도 되고 수학은 더 낮을 거예요. 5% 언더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에서 8% 정도니까. 근데 아마 올해처럼 분수능이 나왔으면 이게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거의 N수생들만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시에 다 집중을 하는 게, 정시를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시를 보고 나는 점수 맞춰서 갈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시는. 그러니까 자기 점수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모든 번뇌가 시작되는 건 더 높은 데 가고 싶으니까 생기는 거지. 내가 이 내신이고 이 정시인데 여기서 더 높은 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논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예, 어머님들 여기 한번 오른쪽 보세요. ELLT과 영어대학에 있는 과죠. 영어대학에 있는 과인데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36대 1이에요. 그런데 실경쟁률이 뭐냐면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거든요. 25가 털어져 나가요. 11대 1로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들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 사실 여기 많이 안 쓰고 저희 애들이 어디 많이 쓰냐면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말레이어과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태국어과. 근데 여기는 보면 아까 36대 1이 11대 1인데 여기 32대 1이 몇 대 몇으로 떨어져요? 8대 1로 떨어지죠. 4분의 1이 깎이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래요. 처음에 야 여기 태국어과 써라. 그럼 애들이 막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선생님 사와디캅 배워서 뭐해요? 저는 똠양꿍이 싫어요. 막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외대 태국어과가 정시로 상위 6%입니다. 건동홍 쓴 애들이 못 가요. 아예 원서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교 외대는. 그러니까 건동홍 나온 애들은 진학사 배치표를 돌려보면 외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대는 베트남어과를 들어가도 몽골어과를 들어가도 건동홍보다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어머님들. 12페이지 봐보세요, 12페이지. 어떤 애가 지금 들어갔어요? 5, 수학 없음이에요, 수학 없음. 2, 5, 2. 얘가 외대 들어간 거예요. 무슨 과를요? 포르투갈어과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술 강사잖아요. 논술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자기 주변에 논술로 합격한 사람들을 못 봐요. 그래서 무슨 어떤 특정 교과목 강사분들이, 야, 내가 가르쳐 봤더니 논술로 붙는 애들도 없더라.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논술로 합격한 케이스를 뭐 살면서 한 10명이나 봤을까? 근데 저희는 매년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왜 못 보냐? 그런 애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막 경기도에서 신생학교인데 5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자기 학교 1회차부터 자기까지 논술로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붙었대요. 근데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다 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10명 반 중에 한 명으로 앉아있으면 그 합격한 7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저에겐 대수롭지 않지만 걔가 세상 속으로 나가면 완전히 희귀한 템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게 사실 논술이고,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입시에 대한 저희 감상인데, 고3들이요. 제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잘 안 해요. 실제로 잘 안 합니다. 많이 놀아요. 그리고 특히 언제 9월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근데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근데 엄마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막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던 애가 이제 남은 기간이 2달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목표는 경희대인데 그 정시 나온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 슬슬 마음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모드가 되냐면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좀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풀어지는 학교들도 있는데, 좀 풀어지는 학교들 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년 병장들 같아요. 그래서 막 넥타이 머리에 메고 막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정신 풀린 애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9월하고 10월 달에 매우 절박하게 엄청 열심히 해요. 왜? 그때 결정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쌓아온 거 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냉정하게, 얘가 원서 관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2학년 점수 가지고 면담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2학년 그 점수 가지고 면담을 하고 3월 보고 6월 보고 7월 보고 9월 볼 때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뭐에 집중할 건지, 안 되는 거 빨리 던지고 이걸로 최저 맞춰서 여기 대학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걸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탐 한 과목 더 올려. 영어에 집중해. 영어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도, 내가 영어 탐구 2개로 2합사 맞추면 한국 애들 쓸 수 있네가 매우 가시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논술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한국 애대가 사실 제가 담당인데 혜자 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 전체가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뽑아요. 그래서 태국어과, 말레이어과 이런 거 일단 쓰고 들어가면은 애들 만족도도 되게 높고, 아예 갈 수 없는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합격률도 엄청 많이 나와서 저희 학원에서 매년 거의 20명 내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걸 가고 싶어하는 니즈가 엄청 강해져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특강 다 찾아 듣고 9월, 10월 마지막까지 계속 필사하고 다시 쓰게 하고 하면서 연습을 엄청 해요. 왜냐면 그걸 하면 간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수능만 준비했던 애들하고 논술 같이 병행했던 애들이 9월, 10월에 입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애들이 그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이렇게 빌드업 해온 애들이 마치 노래 하이라이트를 부르듯이 그때 엄청 열심히 하면 그때 빵빵 터져서 거기서 합격자들이 마지막에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농사를 저희는 그렇게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는 집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수능 최저 등급이어서, 뭐 고려대는 이제 4개 합할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3합6 뭐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요런 건 이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수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학원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평소 모의고사가 4, 2, 4, 3 정도 나오던 애예요. 그러면 제가 보통 어머님들한테 물어봐요. 학기 초에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이라고도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수학이 힘들잖아요. 네, 수학을 해서 올리면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해서 1등급이 나온다고 한들 대학이 어마어마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3을 2로 바꾸면 숙명여대 쓸 수 있는 애가 외대를 쓸 수 있어요. 국어를 3으로 바꾸면 3합 7이니까 중앙대하고 서강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애한테도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 입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도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시만 보고 있으면 모든 과목을 놓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수학 하나가 안 나오면은 높은 데 못 가잖아요. 정시 과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영어하고 탐구하고, 올해는 좀 영어가 비신을 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국어, 영어, 탐구 쪽으로 더 득점을 올리기 쉬운 데를 집중하는 게 학생한테 더 유리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더 유리한 건 사탐입니다. 왜냐면 얘가 탄력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쪽은 어음이고 이쪽은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에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는 끝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는 자기 그레이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꾸준히 해서 최대한 올리고, 그 탐구는 1, 2 찍어야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는데 탐구 1이잖아요. 그럼 성균관 돼. 그러니까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저를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아예 1학기 때부터 맞추고 가는 게 정시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수학 잡고 있다가 전 과목이 다 우르르 무너앉아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탐이 만만해서 여름부터 하면 사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사탐도 1학년 때부터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애들이 끝까지 가요. 왜냐면 걔들도 자기 1, 2등급 안 놓치려고 열심히 할 텐데 4, 5등급 하는 애들이 여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1, 2등급을 찌르고 들어가요.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초부터 최대한 영어 탐구를 잘 잡고 들어가고,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된다면 정시까지 같이 노리면서 하고, 수학이 조금 힘들다면 영어 탐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어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게 정시 입장에서도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논술 강사 입장에서 볼 때.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 17페이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그 최종 판이에요. 그래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3.5에서 352 이상, 그러니까 내신 3.5, 수능 352 이상이 정시로 건동홍 이상 가려고 하면 사실 확률이 2%도 안 되는데, 논술로 건동홍 이상까지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최저 없는 것부터 고르게 쓴다고 하면 전체 확률이 20%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과목에 투자하는 게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높이 가는 대학의 확률이 더 낮게 가는 대학 확률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게 논술 과목이니까 좀 1, 2학년 때 내신이나 정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좀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볼 때 많지 않다. 그리고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높은 실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페이지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논술 공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상위권 애들은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할 수 있게 조금 컨트롤을 해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생들은 넌 논술 아니면 답이 없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논술 집중으로 가요. 재작년 학생인데 그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3 때는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쓰라는 학교들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냅두거든요. 그 지가 한번 디고 와야 이제 제 말을 들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이 간혹 있는데 고3 때 학교들을 너무 높게 썼다가 그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수하러 왔어요. 근데 재수하러 왔는데 그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지가 깜빡하고 수능 원서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근데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얘기를 해서 빨리 멘탈을 잡았죠. 그러니까 근데 걔 수능 점수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대 정도 갈 정도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그냥 최저 없는 대학 윤용수를 쓰기로 하고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경기대, 가톨릭대, 그 단국대 이렇게 6개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4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없는 데서. 그러니까 걔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왜냐면 걔가 같은 기간에 오히려 정시 잡고 있었으면 이도저도 아닐 수 있었는데 그 아예 논술만 집중해가지고 4개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걔는 만족하면서 광운대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안
아예 안 봐도 상관없어요. 예.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들은 수능 점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그 학교별로 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응시는 해야 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은 응시를 해야 함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데들도 있긴 한데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봐도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그 어머님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도 정시가 더 높은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정시가 높거나 내신이 높으면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논술에서 더 유리한 건 아니에요. 글쓰기는 글쓰기대로만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 수능을 딱 보고 나면 평가원에서 쏴주거든요. 대학별로. 그럼 거기 안에 프로그램에서 최저 못 맞춘 애들하고 최저 맞춘 애들이 걸려지고 거기에 최저 맞춘 애들의 논술 채점 기준하고 내신 반영한 합산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소팅이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1, 2점 더 높다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얘가 외대 붙는다니까요. 근데 얘가 만약에 수능이 반영되는 애라고 하면은 바로 나가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애들 성적대에 맞게 선생님들이 그 논술하고 정시 공부 비중도 이렇게 조절해주고 저희 반에 수능이 잘 나오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난 넌 논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 정도 나오던 애가 있었어요. 221 진선여고였는데 근데 그 애가 염려가 많아요. 애 근심 걱정이 많은 애여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1년 내내 다녔어요. 근데 얘는 과제는 안 하고 제가 수업만 다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정규반 수업 다 듣고 근데 정규반 다 수업 듣고 그리고 특강을 제가 하는 거랑 고려대 서강대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거 연대하고 성대하고 이렇게 특강만 듣고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 연락 왔어요. 고대 붙었다고. 고대 생명과학과 붙었습니다. 얘는 꿈이 의전원 한의대 이런 데 가는 거여가지고 거기 붙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분산 투자해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정시로만 했으면 고대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논술까지 끼고 갔으니까 얘도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논술하면 논술에 영혼을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타 학원들하고 비교해 볼 때 논술 공부 비중을 조금 더 강하게 두는데 그게 뭐냐면 과제를 해라요. 그러니까 근데 과제를 하라고 하고 과제를 봐주는 게 논술 강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품이 드는 일이에요. 노동력이 2배 이상입니다. 왜냐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거 첨삭해주고 끝나면 저희는 일 빨리 끝나고 좋은데 걔가 다시 쓴 거 또 봐주고 또 고치라고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품이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애들을 2번, 3번 공부시키는 거니까 좀 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하면서 애들의 실질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중점을 두니까 애들도 한반 정원을 관리를 해서 대략 한 15명 정도 되면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100% 저희가 다 관리하고 저희가 다 첨삭하고 그리고 2학기 때쯤 되면 저희들은 애 그 원고지만 봐도 누구 글씨인지 아니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애들 처음 들어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글씨 고치는 거. 또박또박 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애들이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부터 해요. 이렇게 쓰게 바꾸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그리고 문단 구분하고 띄어쓰기 하고 맞춤법 정확히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빌드업을 하는데 그거를 좀 뭔가 이른바 선수들이 경기장 나갈 수 있게 몸을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 결과들이 나오고요. 조금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전원 담임제로 하면서 애들 전부 다 저희가 첨삭하고 저희도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막 이렇게 첨삭 보조 선생님 모셔가지고 첨삭 시켜본 적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해봤는데 매년 어떻게 해야 애들이 더 붙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고민은 정확하게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 애들 실력을 올려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그렇게 도달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년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애들을 관리하고 그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애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여기 써져 있네요. 10년 동안 1316명 합격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 100명 이상씩 합격시켰고 5년 전에 저희가 맥스로 합격시켰을 때가 186명인데
그때 애들이랑 지금 애들 인구수가 좀 달라요. 그리고 정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지금 떨어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100명 언저리 합격시키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는 합격시킨 숫자는 그때가 더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률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숫자는 그러니까 비율은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 보시면요. 쭉 넘겨주시면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학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논술 열심히 가르치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말씀 따로 안 드리고 저희가 다 첨삭해서 관리하고 애들 과제도 개별적으로 다 주고 애 실력에 맞춰서 계속 조절해주고 개인별로 케어해주고 그리고 애 성적대에 맞게 정시 목표도 계속 설정하고 입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한 2학기 때쯤 되면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어떤지. 그래서 허황된 꿈을 갖지 않고 자기의 현실적 수준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가 목표고 거기에 맞게 동기부여를 해서 가게 하지. 제가 10년 넘게 논술 강사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느끼게 하고 그냥 실감이 나게 만들어줘야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로 구슬르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애들이 자꾸 실감하게 너가 이거를 하면 이 대학이 나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여기서 네가 이거를 썼으면 이게 합격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각하고 실감이 나게 해주니까 애들이 입시라는 걸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이번에도 합격자 연락 온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기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신기하고 또 어떤 애들은 거기는 붙을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한 애들이 또 실제로 많이 붙어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으니까 실전에서도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애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합니다. 이런 거는 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뒤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37페이지에 한번 보실게요. 37페이지. 어머님들 오늘 오신 분들 두꺼운 책 받으셨잖아요. 뭐냐면 전 대학교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는 자료집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업해도 되는 자료예요. 수업해도 되는 자료들인데 최신 기출문제들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그것도 찔끔찔끔 넣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학교들은 풍부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를 하냐면 애들이 1, 2월 달에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3월 달부터 애들 개인별 과제가 나가요. 그러면 너는 경희대가 너의 목표 학교니까 경희대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문제를 풀려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를 온라인 카페에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정신없이 깨져요. 이게 말이 되냐? 여긴 이상해. 여기 고쳐. 그럼 애가 또 일주일 동안 낑낑대면서 그거 고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규반 수업은 정규반 수업대로 꾸준히 가고 애들은 자기 목표 대학을 3월 달부터 풀어보면서 그 학교 문제 감각을 익히고 이러다가 7월, 8월부터 육모 보고 나서 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대학 특강 들으면 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이게 레이어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서 9월, 10월 달까지 최대치로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가 해마다 이제 논술이 이제 좀 정보도 많이 없으시고 우리 애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애는 그냥 1월 달부터 시키면 좋겠네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신 분들은 이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으신데 혹시라도 애가 어쩐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학생들이 오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이거를 축약 버전으로 입시란 무엇인가 설명해 줄 겁니다. 애들한테 입시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근데 왜냐면 애들이 아는 게 좋아요. 오늘 학생들 와 있는데 잘 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야 돼요. 이거를 사실 부모님이 듣는 거라 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들으시고 아무리 가서 애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처럼 못하세요. 그래서 야 아무튼 좋대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번 실제로 학원에 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선생님 설명 듣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문제 풀고 나면 저희가 간단하게 해설도 해주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애들이 한 문제만 풀어봐도 이게 뭔지 빡 알아요. 그거 듣고 저희가
간단하게 성적표하고 대학 컨설팅 너는 어디 쓰면 좋을 거야 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고, 이게 저희 개강 전주니까 이거 하시면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저기 온라인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고 이걸 끊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몇 개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